언어에 관계되는 건데 그 10분 글쓰기 그게 이제 좀 안 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해봐야 느낄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 또 해봐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몇 번씩 계속 시도를 하면서 그게 자기 몸에 이제 와야 되는 건데 이성복 선생님이 시가 전부 다 10분 글쓰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연상법이죠. 수업하면서 계속 시인들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시인들이 언어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발상이야 있겠죠. 첫 줄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언어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시쓰는 방법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거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걸 되게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어로 밀고 나가는 거.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의미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나오고 신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고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실감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0분 글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테드 휴즈의 시작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나탈리 골드버거도 이것을 소개를 합니다. 우선 시간을 잽니다. 나탈리 골드버거는 10분 혹은 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10분이 적당한 것 같아요. 20분은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테드 휴즈의 방식 10분 정도를 잡아서 일단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쓸 것인가 자기만의 주제를 정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작과 동시에 이제 글을 써나갑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만 생각하고 계속 써나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것들이 탈옥수가 마치 감옥을 탈옥하는 것처럼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고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있을 때 생각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또 의미로 시가 흐르기 쉽기 때문에 언어로 나가려면 무조건 손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드 휴즈도 이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옥수수로 팝콘을 튀기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에 있는 것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계속 손을 움직여서 그 무엇이든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만 생각하면서 써나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고 이 10분 글쓰기 훈련을 해보시면 이게 언어로 시를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언어가 시를 써나간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글을 처음 쓰는 분들이 이야기를 배워야 한다. 이야기는 나 바깥에 있다. 픽션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닿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나로 작가로 부추긴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소설의 이야기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입니다. 소설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허구의 이야기다 라고 하기 때문에 허구라는 건 세상에 없는 반드시 지어내야 하는 이런 압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설은 가공한 이야기다 라고 제가 고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가공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원형의 이야기를 바꾼 것이죠. 가공한다는 거니까. 있던 사실 그대로를 쓰는 거는 어떤 다큐멘터리나 혹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쓴 건 일기나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치라고 하는 걸 먹을 때 우리가 먹는 통조림 참치는 원래 원형 참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원형은 그건 바로 제 안에 있다라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원형으로 해서 소설적으로 가공한다. 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일단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관찰력이랑 시선인 것 같아요. 관찰력과 시선에 따라서 수필의 재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근데 관찰력과 시선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다른 문학 장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수필에서는 화자의 세밀한 관찰력과 화자가 바라보는 입장, 시선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가
스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스필의 재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그런 점들이 좀 다른 글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이야기도 좀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관찰력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과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보는 요소들이 다르죠. 남들이 못 보던 요소들을 내가 발견할 때도 있고요. 내가 발견한 요소를 남들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장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관찰력이 부족하고 시선이 허술해지게 되면은 이 과정들이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장점으로 활용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놓친 꽃 한 송이라도 또 길가에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이라도 혹은 담벼락에 그려진 작은 그림이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에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혹은 매일 갔었던 장소들인데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수필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력과 같이 이 과정을 수행해 주시면은 아마 재료를 찾는 데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중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창작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좋은 소재, 좋은 이야기거리는 작가들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는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좋은 소재라는 건 새로움을 가진 소재라는 뜻이에요. 새로움은 흔한 소재일지라도 낯선 눈으로 낯설게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새로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요. 시대의 공기를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시대정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시대 분위기라고도 말을 하죠. 다음은 기존 소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오는 소재죠.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흑인 용병이 있었다. 또는 고려시대에 탐정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판타지, SF 장르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장르를 바꾸어 풀어내다 보면 다른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시를 쓰면서 시 쓰기를 참 잘했다 이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또 대상에 대해서도 그럴 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저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문학상에 응모를 하려고 시를 쓰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끝까지 서서 한번 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는 것도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도 하고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이제 뒤로 물렀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진척이 없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도하라. 한 줄이라도 써보고 시에 대해서 계속 매진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멈추지 마라. 그리고 자기 판단을 해서 내 작품은 안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투고하려고 하다가 다시 넣어놓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랑 본인이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시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라는 것이 서랍 속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성계에 있으면 무조건 투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든 해라. 시를 향해서 계속 무엇이든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좋아하시고 글을 쓰시라고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보고 있다가 영화로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온 자매들인데 자매들 중에 둘째가 작가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두 가지 포인트는, 어릴 때부터 자매들과 어울려 노는 가운데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막상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편집장이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써오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억지로 써야 돼서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못 쓰고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는데 반응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실망해서 마침내 이 자기가 작가의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을 버렸다는 것을 듣고 그 자매들이 나는 언니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데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아우둥바둥 살다가 한참 뒤에 나중에 마침내 이야기를 한 편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씁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고 누구도 관심 없어 할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쓰고 나서 편집장은 여전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편집장의 아이들이 이 뒷부분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출간되게 됩니다.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 머물렀었던 기운 같은 것일 거고, 그렇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장 쓰고 싶어하는 걸 쓰게 된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울림이 있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 응원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담 없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뭐 경직된 마음으로 쓴다기보다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문학상 특성상 뭐 수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상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여러분들의 글쓰기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쓰셔서 많이들 응모하시고, 지금 준비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하셔도 한번 응모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만나게 될 독자와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야겠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눈을 갖고 꾸준히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